망해버린 크라제버거, 정말 100개 넘던 매장이 다 사라졌습니다. 한때 햄버거에 10,000원 넘게 쓴다고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국내 수제버거 열풍을 일으킨 크라제버거, 전국 매장 100개, 연매출 362억 원을 기록하며 해외 진출까지 성공했던 브랜드입니다. 그런데 알고 계셨나요? 이 햄버거 브랜드가 갑자기 바이오 기업 인수를 시도했다는 사실, 그리고 미국 가맹점주에게 360억 원대 소송까지 당한 이야기. 결국 크라제버거는 고급 레스토랑에서 홈쇼핑 반조리 제품으로 전락하며 2번의 법정 관리 끝에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오늘은 단순한 실패가 아닌 한국 외식업계에서 가장 기이하고 충격적인 몰락의 전말 및 진짜 이유, 그 모든 것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1998년 대한민국 외식업계에 새로운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서울 압구정동 자본금 약 2억 원으로 설립된 크라제버거는 외식업 경험이 많지 않았던 김현수 씨가 창업한 브랜드였는데요. 크라제버거는 곧 국내 최초의 프리미엄 수제버거 브랜드라는 수식어와 함께 대중의 주목을 받게 됩니다. 브랜드명 크라제는 코리아와 크레이즈를 결합해 세계를 열광시킬 한국의 버거라는 의미를 담고 있었고요. 이후 민병식 씨가 경영에 참여해 대표이사를 맡으면서 크라제는 본격적인 사업 확장과 성장을 이루게 됩니다. 이들은 전략적으로 압구정동, 대치동, 가로수길 등 서울의 고급 주거 소비 지역에 매장을 열었는데요. 당시만 해도 햄버거 하면 맥도날드, 롯데리아 같은 패스트푸드가 전부였던 시절이었죠. 그런데 버거 하나에 10,000원대의 메뉴를 선보였고 고급 레스토랑 같은 인테리어와 테이블 서비스, 포크와 나이프로 썰어 먹을 만큼 크고 두툼한 버거, 서양식 플레이팅 등 기존 패스트푸드와는 완전히 다른 경험을 제공했고요. 특히 햄버거는 저렴해야 한다라는 고정관념이 강하던 시대에 오히려 고급스럽게 포장된 새로운 콘셉트는 젊은 층과 셀럽, 연예인들 사이에서 빠르게 입소문을 탔는데요. SNS가 활성화되지 않았던 시대였지만 오프라인 입소문만으로도 크라제버거는 햄버거도 이렇게 고급스러울 수 있다는 인식을 확산시키며 국내 프리미엄 버거 시장을 개척하고 새로운 외식 트렌드를 주도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기 크라제버거는 사실상 경쟁자가 없는 시장에 있었는데요. 버거비나 자니로켓 등은 모두 크라제버거 이후에 등장한 후발주자였고 토종 프리미엄 버거라는 개념 자체를 국내에 처음 도입한 셈이었죠. 또한 가격에 대한 거부감도 예상보다 적었는데요. 오히려 한 번쯤 먹어보고 싶은 비싼 햄버거라는 호기심과 고급 상권과의 시너지가 맞아떨어지며 강남 오피스 대치동 학부모, 청담동 소비자층에게 격조 있는 패스트푸드라는 새로운 브랜드 이미지를 정착시키는 데 성공했고요. 이러한 인기에 힘입어 크라제버거는 빠르게 전국 단위로 확장되었는데요. 창업 2년 만에 크라제 코리아라는 법인을 설립해 주요 매장을 직접 인수하고 직영과 가맹점 체제를 병행하게 되죠. 전국 매장 수는 전성기 시절 100여 개를 돌파하며 미국, 싱가포르, 상하이, 마카오 등 해외 매장 진출도 이뤄냅니다. 크라제버거는 2009년 283억 원, 2010년 325억 원에 이어 2011년에는 창사 이래 최고 실적인 연매출 366억 원을 기록하며 한국에도 미국처럼 제대로 된 고급 버거 브랜드가 가능하다는 것을 실제로 증명해낸 국내 최초의 프리미엄 버거 성공 사례였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시작 뒤에는 더 화려했던 몰락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010년대 초반 크라제버거는 겉으로 보기엔 여전히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었지만 내부적으로는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인한 균열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죠. 초기에 성공에 힘입어 크라제는 외식업 전반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미국식 치킨 프랜차이즈 텍사스 치킨, 닭과 맥주를 결합한 브랜드 치맥, 카페형 콘셉트의 압구정 볶는 커피까지 다양한 분야에 도전하며 사업 영역을 넓혀갔고요. 뿐만 아니라 기존 크라제버거 매장을 변형한 크라제 다이너, 크라제 맥스, 크라제 키친 등 새로운 콘셉트 매장들도 연이어 선보였죠. 하지만 이러한 행보는 단순한 브랜드 확장을 넘어 여러 법인 설립과 기업 가치 부풀리기 등 겉모습에 치중한 외형 성장 전략으로 비춰지기도 했습니다. 2009년 크라제 인터내셔널은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사업을 확장합니다. 의료바이오 기업 제넥셀세인의 지분을 대거 매입하며 상장된 제약회사를 인수해 간접적으로 주식시장에 진입하려는 우회 상장 전략을 시도한 것인데요. 문제는 이 회사가 줄기세포, 유전자 치료제 등 완전히 다른 분야의 전문 기업이었다는 점이죠. 햄버거와 생명공학은 어떤 접점도 없었기에 시장에서는 의심의 눈초리가 강했고요. 결국 제넥셀세인의 기존 소액 주주들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경영권 장악에 실패했고 우회 상장 시도는 무산됩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크라제는 투자업계와 시장 모두에게 불안한 기업이라는 이미지를 심어주게 되죠. 그 무렵 크라제는 핵심 식자재인 햄버거 패티를 신세계푸드로부터 납품받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점점 악화되는 재무 상태 속에서 약 30억 원에 달하는 납품 대금을 장기간 연체하게 되죠. 신세계푸드가 법적 대응에 나섰고 크라제 본사가 위치한 대치동 사옥은 법원 경매에 넘어가는 신세가 되고요. 한때 프리미엄 버거의 대명사였던 브랜드가 이제는 핵심 재료값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자금 유동성 위기가 표면화되죠. 현금 확보가 절실해진 크라제는 브랜드 이미지 유지와 생존을 위한 매출 확대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크라제는 홈쇼핑과 소셜 커머스인 티몬, 쿠팡 등에 진출하며 과거 고급 매장에서만 접할 수 있었던 크라제 스테이크, 햄버거, 조리형 버거 키트 등 가정 간편식 제품을 대대적으로 판매하기 시작했죠. 초기에는 크라제 버거를 집에서 먹을 수 있다는 점에 소비자 반응이 긍정적이었는데요. 실제로 2011년 롯데홈쇼핑에서 크라제 버거 스테이크는 49만 세트가 팔리며 그 해 최고 히트 상품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소셜 커머스에서도 크라제버거 쿠폰이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젠 그냥 마트에서 파는 흔한 브랜드라는 인식이 퍼지기 시작하며 프리미엄 브랜드로서의 가치가 급격히 하락했습니다. 프랜차이즈 본사가 오프라인 매장과 홈쇼핑 소셜 커머스 채널을 병행하면서 브랜드 차별화에 실패했고 이는 소비자 기대와의 간극으로 이어져 브랜드 이미지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혔죠. 결국 크라제버거는 한때의 프리미엄 이미지를 회복하지 못하고 경영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2012년 말 기준으로 자본금 42억 원, 부채 79억 원으로 완전 자본 잠식 상태에 접어들었습니다. 이후 부채는 더 늘어나 2013년 말에는 143억 원까지 증가하며 내부적으로는 지분 매각을 통한 투자 유치도 시도했지만 이미 업계 신뢰를 잃은 상황에서 새 투자자를 찾기는 사실상 불가능했죠. 결국 크라제 인터내셔널은 법원에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하며 공식적으로 첫 번째 몰락을 선언하게 됩니다. 2014년 나우아이비 캐피탈이 나우아이비 12호 펀드를 통해 149억 원을 투자해 지분 100%를 인수하며 그해 9월 회생 절차가 종결됐습니다. 당시 이 펀드의 주요 출자자였던 삼양식품과 함께 크라제는 브랜드 재건을 위해 두 가지 리뉴얼 브랜드를 선보였는데요. 크라제 맥스는 가격을 낮추고 멕시칸 메뉴를 추가해 젊은 층과 가성비 시장을 겨냥했으나 패점하는 등 시장에서 실패했고요. 크라제 그린은 고급 재료와 메뉴로 프리미엄 이미지를 강조했지만 가회동 매장 역시 1년 만에 업종을 변경하며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같은 시기 크라제 내부에서는 브랜드 상표권을 둘러싼 법적 분쟁도 벌어집니다. 2014년 전 대표 김모 씨는 상표권이 무단으로 이전됐다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상표 이전 시점에 김 씨가 1억 원을 송금받은 사실과 함께 인감도장 무단 사용 주장에 증거가 없다며 회사 측에 손을 들어줬죠. 크라제버거의 가장 큰 악재 중 하나는 2014년 미국 현지 가맹사업자의 소송에서 시작됐는데요. 가맹사업자는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미국 법원에 약 36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죠. 이 소송 금액은 당시 크라제 인수 가격의 2배가 넘는 규모로 삼양식품과 크라제버거의 재무구조에 큰 충격을 주었고요. 갑작스러운 대규모 소송으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진 삼양식품은 결국 크라제버거를 다시 법정 관리 상태로 돌려보낼 수밖에 없었죠. 이 사건은 크라제버거의 경영 악화와 몰락을 가속화한 결정적 계기였습니다. 2017년 법정 관리 중이던 크라제 인터내셔널은 마지막 희망을 걸고 새 인수자를 찾기 위한 공개 입찰을 진행하는데요. 하지만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입찰에 참여한 기업이 단 한 곳도 없었죠. 그 누구도 이 브랜드의 부활 가능성에 베팅하지 않았다는 의미였습니다. 결국 2017년 9월 법원은 더 이상의 회생 가치는 없다는 판단해에 기업 회생 절차를 폐지하고 크라제 인터내셔널 법인을 최종적으로 파산 처리합니다. 크라제 인터내셔널이라는 법인은 이제 존재하지 않지만 브랜드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크라제가 보유했던 상표권과 IP 자산 일부는 2017년 이후 LF푸드가 10억 원에 인수하며 새로운 용도로 활용되고 있는데요. LF푸드는 이 브랜드를 HMR 전용 브랜드로 재정의했고 스테이크, 핫도그, 함박스테이크, 오리지널 버거 키트, 파스타 등 서양식 간편식 제품을 홈쇼핑, 온라인몰, 백화점 등 다양한 유통 채널에서 판매하고 있죠. 하지만 이 제품들은 예전 크라제버거 매장에서 먹던 음식과는 직접적인 연관성은 거의 없습니다. 이제 전국 어디에서도 크라제버거 매장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과거 대치동, 청담동, 여의도 등 핵심 상권에 자리 잡고 있던 화려한 플래그십 매장들은 모두 폐점되거나 다른 업종으로 전환되었습니다. 해외 매장 역시 2014년 이후 순차적으로 폐점, 지금 남은 건 홈쇼핑 속 반조리 식품, 그리고 몇몇 소비자들의 추억과 아쉬움뿐입니다. 한때 국내 수제버거의 아이콘이었던 크라제버거. 하지만 지금은
반조리 제품 몇 개만 남긴 채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만 존재하는 브랜드가 됐습니다. 우리는 크라제의 실패를 단순한 몰락으로 기억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외식 시장에서 프리미엄 수제버거라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한 개척자였고, 단기간이지만 수많은 소비자들의 외식 경험을 바꿔놓은 브랜드이기도 했습니다. 어쩌면 크라제는 시대를 너무 빨리 앞선 브랜드였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크라제 버거 기억하고 계신가요? 매장에서 먹었던 그때의 경험, 비싸지만 특별했던 그 햄버거의 맛, 혹은 왜 망했을까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도 듣고 싶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기억과 의견을 공유해 주세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꼭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